안녕하십니까. 신용우의 비사 속의 정사를 찾아서 비정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역감이 강의할 때는 이제 우리 영토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비정서는 아무래도 그 비사 속에서 정사를 찾아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그 사사건건 팩트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드시면 자세하게 듣는다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가능한 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 때 우리는 비사, 정사, 그리고 야사, 또 통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역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역사, 이게 이제 사실이다라고 인정되는 역사다. 그 다음에 비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다. 그리고 야사는 그냥 역사냐 이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일반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통설은 지금 정사로 인정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사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데 그게 꼭 정사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정사라고 일단 지금 인정을 하지만 새로운 유물이나 새로운 문헌이 나오면 그건 하시라도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통설이라고 해서 그게 다 정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정사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존재하겠죠, 정사는. 그렇지만 우리가 정사라고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이 꼭 정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건 탄생 설화를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왕건이 당나라 숙종의 설 작제건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참 이렇게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당숙종이 보유에 오르기 전에 산천을 유람하던 중에 보육의 집, 그러니까 왕건으로 말하면 외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그렇죠? 그 엄마가 이제 외증조 할머니가 그 진이가 되니까 외고조 할아버지가 되네요. 보육은. 보육의 집에 기거하며 보육에 따라 왕건의 할머니입니다. 참 진이가. 할머니가 되는 작제건의 엄마니까 죄송합니다. 증조 할머니가 되겠네요. 딸로 왕건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진이와 한 달간 동침해서 아들 작제건을 낳았다. 근데 이 작제건이 이제 왕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당숙종이 작제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제건이 왕건 할아버지니까 당숙종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제건을 낳은 보육의 딸 진이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숙종이다, 당숙종이다, 그럼 할아버지가 작제건이다. 그러면 당연히 왕건이 당나라 그 황손이지만 서자 출신의 황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나 그때나 부모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당나라 귀양 가문이라는 말에 이름도 몰라. 나중에 작제건이 헤어질 때 이제 그 이름도 안 가르치고 난 당나라의 귀양 가문에 그것도 헤어질 때.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이한테 그 당나라 귀양 가문이라는 말 하나로 딸을 내줘서 한 달 동안 동거를 하게 하고 딸이 임신까지 하고. 근데 헤어질 때도 이름조차 안 가르쳐 주고 가요. 당나라 귀양 가문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이 설정 자체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딸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다가 임신을 했다는 몰라도 이건 그것도 아니고 보육이 자기 집에 온 숙종을 맞아들여서 그리고 진이가 자기 언니한테 꿈을 산 거야. 꿈을 사가지고 그 꿈을 샀는데 그 꿈대로 이 귀한 사람을 만나서 작제건을 낳았다. 설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 시대에 가능한 얘기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실은.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작제건이 16살 때 아버지가 남기고 한 활과 화살을 갖고 이름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으러 가요. 그러다가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뛰어내렸더니 이제 너만 고려 사람이 되면, 즉 작제건이 내리면 그때는 태봉이겠죠. 저 사람이 내리면 배가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렸는데 하필 그게 바위였고 또 용왕이 나타났다. 거기서 용왕을 만나서 여우를 죽여주게 되죠. 그럼 여기서 뛰어내렸다는 것은 그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건국설화라는 게 항상 신화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배가 안 나간 게 아니라 암초에 부딪힌 바위에 내렸다가 배는 민물대가 떠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배는 떠났는데 이 사람은 낙오됐다가 근처의 섬에 있는 호족을 만날 수 그런 거를 갖다가 저렇게 용왕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섬으로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 딸과 결혼한 걸 용왕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당나라 숙종 얘기는 아주 그러고 뭐 중국 역사서에는 저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왕건의 그 할아버지를 낳게 했다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중국 한족의 특성을 제가 몇 번 그 여러분과 함께 그 역감이 할 때 얘기를 했는데 한족의 특성상 저거를 엄청 크게 역사서에 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는 이만하게 싣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안 싫거나 아니면 아주 미미하게 실른다는 얘기를 그게 바로 춘추필법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역감이 할 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 얘기일 뿐만 아니라 뭐 단재 시청 선생님께서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상고제에 그걸 써놓으셨습니다. 춘추필법이라는 얘기를 단재 시청 선생님은 몇 번 써놓으셨어요. 조선상고사에. 어차피 그런데 만약에 진짜 당숙종이었다면 그게 중국 역사에 빠질 리가 없죠. 중국 역사에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용왕의 딸과 혼인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커다란 섬에 호족이었다는 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얘기가 되는 게 그 작제군이 왕건 할아버지인데 그 아들인 왕건 아버지는 해상교육으로 막강한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래서 그 막강한 부를 축적해서 그게 초석이 돼서 결국은 왕건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제건이 용왕의 도움으로 용왕 딸이랑 결혼해서 왕건 아버지를 낳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왕건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럼 용왕 손자잖아요. 손자. 용왕 손자, 애손자지만 손자잖아요. 요즘에 애손자가 친손자가 안 가리죠. 하여간 손자잖아요. 그 손자니까 당연히 얼마나 그 해상부역으로 막강한 부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용왕의 아이가 그 커다란 섬의 호족이라 그래도 가능한 거죠. 그거 얼마나 큰 유리한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항구를 떠나면 다음 항구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기착지가 있다는 게. 그거는 뭐 해상교육에서는 최고죠. 대마도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총 담당했던 것처럼 이건 아주 그 커다란 이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왕의 딸이 그렇게 해서 작제건의 아버지를 용건을 낳는데 용왕의 딸이 그 작제건이 이제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가 용궁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지 마라 그랬는데 뭐 저기니까 딸을 데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사라졌다고 그러는 걸 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용왕의 딸이 귀환의 딸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용왕이 딸이 그때쯤 죽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융이라는 이름을 해서 왕건 부친이 융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왕건 부친이 도선과 만납니다. 그런데 도선이 자 여기다가 집을 짓지 말고 여기다 집을 지면 아주 귀한 분이 나올 거다. 이 사만을 통일할 분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왕건한테 편지를 써서 탁 봉투에다가 절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왕건이 거기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도참 사상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하늘이 내린 왕이다. 이거를 이제 그거는 쓰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 뭐 건국시나 많이 역감할 때 고려, 부여, 건국시나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는 다 하늘이 점 찍은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집트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건국신화가 그래. 아니면 건국신화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황제들은 다 그런 태양의 아들, 하늘의 아들, 바람의 아들 뭐 다 있어요. 뭐 야구선수나 뭐 바람의 뭐 별거 다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묵시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 그렇다면 이 건국선화를 봐서 고려사가 엄연히 그
고려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역사서인데 여기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 기록을 진짜 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째, 정사로 볼 때 이게 정사라면 고려는 당나라 제후국이에요. 제후국이 되는 거예요. 왜? 당나라 황제의 서손인 그 작제건의 손자가 그 왕건이니까. 그리고 고려 왕조는 한족 중국인 후손이 고려 왕조를 다스린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는 참 아주 그냥 묘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비사라고 그러자. 비사라고 보기에는 그건 안 되죠. 왜? 이미 드러난 역사잖아요. 그리고 공인된 사서에 기록됐으니까 그거는 비사는 아니죠. 그럼 야사다? 그 야사를 옮겨 적은 거면 고려사의 정통성과 좀 그렇잖아요. 고려사의 정통성이, 야, 고려사가 야사나 적은 그런 이야기책이야? 그렇다면 고려사에 있는 얘기가 과연 정통성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둘째 시간인가 그 고려사 편찬 과정을 말씀드릴 때, 고려사를 처음에 태조 때 낼라 그랬더니 뭐가 어떻다, 세종 때 낼라 그랬더니 뭐가 어떻다, 태종 때 낼라 그랬더니 뭐가 어떻다, 어쩌다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태종 때도 제대로 못 내고 단종 때인가 그때 인쇄를 했다고, 문종 때인가 인쇄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 문제 중에 사관의 그 주관이 너무 뚜렷하게 개입되는 것도 있었고, 존칭 어떻게 부르느냐 그 문제도 있었다 그랬고,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역사는요, 그때 불려졌던, 그때 쓰여졌던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사관이 뭔가 할 얘기가 있다면 가로치고 쓰거나, 아니면 사관은 말한다, 아니면 누구는 말한다. 그 삼국사기에 보면 김부식의 고구려를 논하다 뭐 이런 식으로, 김부식이 논하다 뭐 아니면 사관이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봐도 가로를 치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이거를 사관이 뭐 너무 그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 고려사를 편찬했다 뭐 어쨌다 그런 건 이미 주관이 많이 개입됐다는 거잖아요. 고려사의 당나라 숙종의 손자, 증손자죠. 증손자로 기록된 것 자체가 이미 조선이 많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은 명나라를 등에 업고 건국한 나라잖아요. 고려에 대해서 역성혁명, 소위 말하는 고려를 물리치고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유화도에 가서 그 원나라 물리치라고 돈 걷어줬더니 그거 갖고 가다가 유화도에서 빽해서 요동정보라라고 가라고 돈 걷어줬더니 가다가 유화도에서 빽해서 와서 정권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통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시대만 해도. 정인지가 그 편찬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기네 정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명나라에 대한 그 4대 사상이 충만할 때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4대 사상이 들어온 데다가 자기들의 정통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어떻게 맞춰보려고 그러려고 쓴 게 결국은 당숙종의 그 증손자로 왕건을 설정한 거라고 보는 게 아마 옳을 겁니다. 더더욱이 그 여러분 이성계의 그 선조가 그 원나라의 만호 막 이런 거 했던 거 아시죠? 백호 천호. 그래서 만호는 뭐냐면 그 만 가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백호는 100가구를 다스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때 그 천호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성계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나라의 그 결국은 그 관리 노릇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뿐이 아니라 이때도 당나라, 여기는 당나라, 그 서울이야 서울, 뭐 이런 것도 사실 작용했다고 보는 게 옳아요.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당숙종이 진짜 와서 작제건을 낳고 작제건이 그 손자가 왕건이다? 아유, 그럼 중국 역사서 한 권은 될 거예요. 아마 몰라도. 그 사람들이 그거 안 썼을 리가 없죠. 사기, 뭐, 위리학, 뭐, 어쩌고 하면서 조선전 뭐 해가면서 안 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가 아마 옳지 않겠나.
그래서 그 탕수정의 서얼이라는 거는 설정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작재건이 뭐 화살을 갖고 찾으러 가다가 어쨌다 그런 건 다 암초불 뭐 이런 설정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결국 그 아버지가, 왕건의 아버지 융이 그 해상무역으로 막강한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등에 업고 호족 세력으로 다 해서 왕건이 그 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융화시키는 바람에 결국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왕건이 이제 사실은 궁예 때문에 왕이 된 거잖아요. 왜? 궁예가 처음에 기원의 부하가 됐어요. 견훤이 아니라 기원입니다. 기원이라고 이제 이 사람은 산적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 그래 너 신라 왕족 후손이라며, 근데 애꾸네. 그리고 너 엄마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며. 그리고 아버지가 너 죽일라 그래갖고 너 도망다니는 놈이라며. 그러면서 왕건 저 궁예를 업신여기는 바람에 그 궁예가 거기서 떠나서 890년에 양길에게 갑니다. 근데 양길이 한눈에 알아보죠. 너 그래. 그래서 양길이 평창, 영월, 강릉 일대를 그 정복하도록 군사를 내주죠. 그리고 894년에는 양길 밑에서 장군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군으로 추대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궁예가 발의를 갖고 가니까 그 출가를 해서 스님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의를 갖고 가니까 거기 상아가 하나 뚝 떨어져 보니까 거기 왕자가 새겨졌었다 그래요. 그 까마귀가 떨켰는데 뭐 그것도 조금 그렇지만 자주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으로 진출해서 개국을 준비하는데 이때 왕건이 송악에 와서 의탁을 합니다. 저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보니까 송악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가문, 그 호족 세력, 그때는 호족 세력을 많이 갖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근대 국가, 이제 조약에 의해서 나라가 병합을 하고 조약에 의해서 뭐 땅이 움직이고 이러던 게 이제 근대 국가고, 그 이전에는 호족이 나 고구려, 나 백제, 나 신라 그러면 거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막 쳐들어오는데 나 신라니까 맞서 싸우겠다. 이래서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나 백제 할래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다 쫓아서 백제하는 거예요. 안 싸우고. 그 고대 국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대 국가는 아시다시피 성 또는 고을 단위예요. 무슨 국경이 선으로 쫙 긋어서 지금처럼 동대문구하고 뭐 성동구 나누듯이 이렇게 선으로 쫙 긋는 게 아니에요. 좌표 어디는 대한민국, 어디는 중국, 뭐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마을, 성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는 이제 나가서 농사도 짓고 하지만 그 뭐 별로 국경을 이렇게 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성의 개념, 마을의 개념, 공동체 단위의 개념이지 선으로 쫙 긋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강이 있으면 그 강이 국경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요동성, 그 요동성이 국경이에요. 요동성까지가 우리 땅이고, 저쪽 뭐 중국에서 있는 무슨 성은 그건 중국 거고, 그러면 결국 그 가운데 요하가 있으면 요하가 국경이 되는 거고, 그 강에 나나가 있으면 나나가 국경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천원으로 진출해서 개국을 준비하는데 왕건이 송악에서 와서 의탁을 합니다. 근데 왕건의 그 주변에는 아버지 융을 비롯해서 많은 호족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부를 갖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궁예가 왕건을 철원태수로 임명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장이에요. 왜? 철원이 수도였으니까, 태봉은. 그 서울특별시장으로 임명 탁 해주는 거. 얼마나 또 막강해지는 거예요. 끝발적 온 거죠. 그리고 897년 산수가 기이하고 빼어난 송악을 도읍으로 결정해서 그 서울 강서구,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강서구와 김포, 강화를 정복한 후에 궁예의 성령을 주체하여 공격해오는 양길에게 승리를 합니다. 양길이 이제 궁예를 키워줬더니 이놈의 자식 나가서 나라를 세워. 그래갖고 양길이 이제 궁예한테 공격해오니까 양길을 물리치고 이제 진짜 명실상부한 그 태봉의 그 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중심부와 양주, 화성, 충북, 괴산 등을 정복해요. 그게 엄청 큰 땅이에요, 그때. 그렇죠? 그리고 901년 신유년에 국호를 고려로 삼고 왕으로 칭하며 고구려 원수를 갖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삼국유사의 왕력에 나오는 거니까 이미 고려라는 국호는 궁예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904년에 그런데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다가 마진으로 바꾸고 연호를 무태로 삼아요. 그리고 황해도, 평안남도, 전남, 나주, 경북, 영기동을 정복합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삼국유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궁예가 국호를 고려라고 했다라는데 삼국사기에는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삼국유사에 있으니까 아마 저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큰 땅을 봐요. 평안남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경북까지 했어요. 경기도 하고. 그러면 옛날 무슨 신라나 백제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제 미륵불로 자칭하고 행차를 치장합니다. 그리고 913년에 왕건을 파진찬 시중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915년에 부인 강씨가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나라나 좀 똑바로 다시려라. 이게 뭐 하는 짓냐라고 얘기하자 그녀를 간통죄로 몰아서 그 두 아들과 함께 처형을 합니다. 나한테 덤비면 누군지 죽는다. 그럼 공포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당나라 사람 왕창근이라는 사람이 사들인 거울에 무슨 글씨가 나타나냐 하면 상제가 아들을 진마에 내리니 먼저 닭을 잡고 후에 오리를 움켜쥘 것이다. 4년 중에 2마리 용이 나타나 한 마리는 몸을 청목 중에 숨기고 한 마리는 모습을 끄머니 동쪽에 데려갈 것이라는 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딱 해석을 시켰더니 뜻이 뭐냐면 상제가 아들을 진마에 내렸다는 것은 진왕과 마한을 말한다. 2마리 용이 나타나 하나는 몸을 청목 중에 감추고 하나는 모습을 끄며 드러낸다고 한 구절에서는 푸른 나무는 송이고 송악군 사람으로 용자 이름을 한 사람의 자손이니 지금 파진찬 왕건이다. 왜? 왕건 아버지가 용건이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을 용으로 바뀐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고 검은새는 철이니 지금 노후판 철원을 말함이니라. 지금 임금이 처음 이곳에서 일어났으니 마침내 이곳에 멸망할 징조고 먼저 닭을 잡고 오리를 움켜쥔다는 것은 파진찬 시중에 먼저 계림을 얻고 후에 압록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만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압록강까지 고구려의 땅을 수복한다는 뜻이다. 그때는 거기 위에는 대진국 발해가 있었을 때니까 대진국 발해가 있었을 때니까 그 나중에 이제 대진국 발해 땅까지 갖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임금이 포악하니 그대로 보고했다가는 임금이라는 건 여기서 궁예죠. 그대로 보고하겠다가는 자신들은 물론 왕건도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대충 꾸며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당나라 사람 왕창근이 사들인 거울이야.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산 거울이 안 나오고? 그렇죠? 왜? 왕건이 앞에서 당나라 숙종 서자로다가 설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신묘한 거울, 백설공주 거울 뭐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물어보는 거울이 있었다고 동화 속에나 나오는 얘기지 거울에 이런 글씨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거울에 이런 글씨가 나왔다. 그렇게 신묘한 거울에 나온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하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설정 자체가 우습죠. 하여간 건국 신화라는 거를 감안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궁예가 폭군으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흩어지는 거예요. 민심이 흩어지는데 왕건은 이제 뭐 있는 집 아들로 그 많은 호족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호족들이 저 사람이 왕하는 게 낫지 않겠냐. 차라리 우리 이럴 바에는 지금 파진찬이 먼저 대장이니까 그 관리도령의 대장이니까 저 사람이 왕하는 게 낫지 않겠냐. 미국 선거 보면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식이죠 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차라리 왕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 자기 부인하고 애들까지 뭐 자기한테 그러지 말고 좀 부처 행세하지 말고 좀 당신은 부처님이 아니니까 괜히 부처님 행세하지 말고 그 나라 좀 똑바로 다스리라고 그랬다고 부인하고 아들 둘까지 그렇게 완샷에 죽여버리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왕으로 믿고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차라리 왕건이 왕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미 반정의 기조가 돌았다고 보는 게 옳아요.
그런데 그 반정의 기조를 표시하기가 반정의 기조가 돌았다 이러기 뭐하니까 당나라에 온 사람이 거울을 샀더니 거기 이렇게 해서 이게 하늘의 뜻이다. 결국 또 하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918년에 홍유, 배연경, 신순경, 복지겸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모의하고 왕건을 앞세워서 궁으로 향하자 따르는 자와 궁 앞에 기다리는 자들이 엄청난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이미 기울어서 왕건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궁에는 미천한 신분의 복장하라고 달아나다 백성들에서 죽었으니 28년에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고려사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포함한 그 왕건과 궁예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죠? 궁예가 그렇게 폭군이었고 궁예가 그렇게 막 꾸미고 궁예가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봐도 그랬던 사람이 미천한 신분의 복장하라고 달아나다 백성들에서 죽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비굴하게 죽었을까? 우리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궁예가 일개 폭군에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자기가 변장하고 도망가다 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건 아니에요. 반정을 했지만 당당히 맞서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던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서 자주간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궁예는 이렇게 해서 28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왕건의 역성혁명이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은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왕건의 역성혁명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